뇌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중마고우에게 물어보았다. 쉽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지 않았다. 일례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머리 겔만은 1994년 코크와 재규어란저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인간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말을 선택적으로 하거나 속일 수 없으며 모든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공유하게 될 것이다. 과연 내가 이것을 권해야 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겔만의 두려움은 부당하며 미래에는 그런 기술이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란 확신 속에 나는 뇌 인터페이스를 시험해볼 전략 수립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뇌기계 뇌 인터페이스 BMBI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에서 우리는 전기뇌 자극 기법을 이용해서 원숭이 뇌를 직접 자극한 후 우리의 교육용 피드백 메시지를 원숭이가 해독할 수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전기뇌 자극 기법은 1870년 운동피지를 발견했을 때 사용했던 기술이고 그동안 신경생리학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실험적 접근 방법 중의 하나였다. 100년 넘게 실행했던 전기뇌 자극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실용적인 팁도 주었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기법을 폭넓게 사용한 사람이 있다. 그는 스페인의 신경생리학자인 호세 마누엘 로드리게스 델가도이다. 그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동물과 사람에게 장기간용 뇌 삽입 장치의 활용 시대를 연 사람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1969년 델가도는 패디라는 원숭이와 그가 발명한 스티모15라는 장비로 최초의 양방향 BMBI를 선보였다. 스티모15는 실험동물 뇌에 여러 개 전극을 삽입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성 정보를 동시에 기록하고 자극할 수 있었다. 델가도는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편도체 뉴런이 만들어내는 뇌 신호를 스티모15로 확보하여 컴퓨터로 전송했다. 그는 그 신호 중에 편도체 방출하는 특정 뇌 활성 패턴을 감지하고 이것을 BMBI 피드백 기준으로 삼았다. 편도체 방출을 감지할 때마다 컴퓨터가 스티모15로 신호를 보내 독립된 뇌 영역을 전기 자극하게 한 것이다. 자극한 뇌 영역은 부정적 강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영역이었다. 델가도는 이 BMBI 시스템을 작동하고 지켜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 편도체 방출의 활성은 50% 감소하였다. 매일 2시간씩 6일간 BMBI를 가동한 결과 마지막에는 편도체 방출가 정상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패디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실험 참가 의욕도 떨어져 결국 델가도는 실험을 중단했다. 그런데 중단한 후 며칠 만에 원숭이의 편도체 방출와 쾌활한 성격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를 보고 델가도는 머지않아 의사들이 인간의 신경장애를 BMBI로 치료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의 연구는 과학계에서 배척당하게 되었다. 그 후 델가도는 동물과 심각한 정신장애, 신경장애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했지만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델가도의 이론과 연구 성과는 신경과학문헌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하지만 전기뇌 자극 기법은 뇌조직, 신경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계속 널리 사용되었다. 결국 나의 지도교수였던 존 채핀의 연구팀이 로봇 쥐로 수행한 실험이 신경과학계를 놀라게 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찾아온다. 채핀은 쥐의 뇌 피질 영역에 자극용 단일 전극을 삽입해 놓았다. 한 전극은 오른쪽 S1 피질에, 다른 전극은 왼쪽 S1 피질에, 그리고 안쪽 전뇌 다발에도 자극용 와이어를 삽입해 놓았다. 첫 번째 전극은 오른쪽 방향으로 전환할 때, 두 번째는 왼쪽으로, 세 번째는 쾌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쥐의 등에는 전기 펄스를 전달하는 무선 송신기 배낭을 장착해 주었다. 이 로봇쥐로 채피는 최신 자동 로봇 평가를 위해 국방고등 연구기 핵국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 코스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 로봇쥐의 성취는 전기뇌 자극을 더 진보된 BMI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내 예감이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원숭이의 팔뚝에 전해진 촉각 자극을 이용해 먹이를 찾는 좀 더 복잡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전기 자극의 위치, 자극의 유무, 자극의 빈도, 자극의 종류 등 여러 패턴의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원숭이는 자극의 미묘한 시공간적 차이를 결국에는 알아내고 숨겨진 먹이를 찾았다. 일단 원숭이가 우리의 자극이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려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우발 사건을 던져주더라도 찾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제 우리는 원숭이들이 감각기관이나 말초신경의 정보를 제외하고 오로지 뇌로만 명령이나 감각 피드백을 수신하는 BMBI 실험을 준비했다. 즉, 뇌 활성만으로 명령 해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난이도를 조절하여 첫 시도는 이진 운동 방향 지시로 제한했다. 원숭이는 지시사항을 받고 화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의 목표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야 한다. 훈련 초기에는 조이스틱으로 커서를 조종하게 했다. 그리고 능숙해지면 조이스틱을 치우고 제어를 BMI로 옮겨서 뇌 활동만으로 커서를 움직이게 했다. 처음 커서는 화면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원형 목표물 2개가 나타난다. 그와 동시에 목표물을 의미하는 전기 자극이 원숭이의 SLP질로 전달된다. 그러면 원숭이는 이 미세 자극을 해석하여 운동 뇌 활성 패턴을 만들어 커서를 해당 목표물로 이동시킨다. 성공하면 포상으로 달콤한 주스가 나온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뇌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으로 눈을 돌렸다. 이 기술은 뇌 자체의 관점을 재형성할 수도 있다. 이 개념을 나는 상대론적 뇌 가설이라고 부른다. 즉, 뇌가 주변 세상 정보에 대한 새로운 습득 방식을 익히면 정보 습득 센서나 도구 등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 동화시킨다. 그 결과 뇌는 자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경계나 제약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뇌 연구에서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는 2가지 실험 패러다임을 설계했다. 첫 번째 실험은 작은 규모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실험이다. 우리는 자기장 세상을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먹이, 물, 유해, 자극원 등의 위치, 세계의 경계, 보금자리 등을 만들고 다른 동물과 사귀는 장소, 포식자가 머무는 장소 등 모든 환경적 특성을 서로 다른 자기장 발생원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실험쥐의 이마뼈에는 작은 자기 센서를 삽입한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실험쥐가 특정한 자기 발생원에 접근하면 고유의 전기 자극을 받아 그 존재를 알게 된다. 긍정적인 위치를 찾아내면 포상이 주어지고 부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큰 경고 소리가 발생한다. 즐거움을 주는 장소와 불쾌함을 주는 장소는 시시때때로 변경한다. 우리는 실험쥐에게 자기 감각을 육감으로 갖는 쥐라는 의미로 알육다시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실험이 실행되면 알육다시티가 새로운 자기장 세상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실험쥐의 마음속에는 세상과 자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실제가 등장할 것이다. 두 번째 실험은 최초의 뇌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탐험쥐는 얼굴 수용을 이용해 좁은 구멍과 넓은 구멍을 판단한다. 그 다음 탐험쥐가 경험한 구멍에 대한 뉴런 전기 활성 패턴은 해독쥐에게 보내지고 해독쥐가 수용을 이용하는 대신 탐험쥐에게 받은 정보로 해당 구멍을 정확히 맞추면 둘 모두에게 포상을 준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두 쥐의 뇌가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롭게 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독쥐의 뇌 활성을 탐험쥐에게 보내게 하여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대상을 둘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탐험쥐와 해독쥐 사이에서 뇌 활성 정보를 실행하고 해독쥐에게 각각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계쥐를 두는 실험도 가능할 것이다.